어, 환영합니다. 오늘도 바쁜 일상 속에서 단순한 정보 나열이 아니라 세상을 꿰뚫어보는 진짜 가치 있는 인사이트, 그거 찾고 계신 바로 당신, 늘 깨어있는 학습자인 당신과 함께하는 심층 탐구 시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요, 대한민국의 미디어, 특히 라디오 역사에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발자취를 남긴 전설적인 프로그램입니다. 바로 2006년에 시작해서 2026년 현재 무려 20주년이라는 믿기 힘든 금자탑을 쌓아올린 SBS 파워 FM의 2시 탈출 컬투쇼입니다. 컬투쇼. 진짜 대단한 프로그램이죠. 맞아요. 단순히 오래된 라디오 프로그램 하나 가볍게 추억하려는 게 절대 아니고요. 저희가 오늘 각종 방송사 내부 보고서, 언론 기사, 그리고 대중문화 역사를 분석한 방대한 논문이랑 자료들을 책상 위에 잔뜩 쌓아두고 있거든요. 네, 자료가 정말 방대합니다. 이 자료들을 탈탈 털어서 한낱 오디오 방송을 넘어서 대한민국 오후 2시에 거대한 문화현상이 되어버린 이 프로그램의 20년 생존기와 성공 비결, 이걸 완벽하게 해부해 볼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좋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거기도 미디어 환경이 천지개벽하는 그 모든 격변기를 거치면서 어떻게 그토록 강력한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 분석하려면요. 먼저 시계를 2006년 이전으로 확 되돌려 볼 필요가 있어요. 2006년 이전이요? 네, 당시 대한민국의 라디오 환경이 어땠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글쎄요. 2006년 이전이면 약간 뭔가 되게 잔잔하고 서정적인 분위기 아니었나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하면서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사연 읽어주고. 정확합니다. 대체로 라디오는 굉장히 정적인 매체였어요. 일종의 배경음악 같은 존재였죠. 조용한 목소리의 DJ가 청취자 사연 차분하게 읽어주고 그 분위기에 맞는 발라드나 팝송 틀어주는 형태. 그게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굳건한 공식이었거든요. 아, 그랬죠. 그런데 이때 SBS가 아주 파격적인, 아니, 당시로서는 진짜 도박에 가까운 선택을 합니다. 당시 TV 코미디 프로그램 우차사에서 그때그때 달라요라는 코너로 그야말로 신드롬급 대히트를 치고 있던 개그맨 듀오 컬투의 김태균, 정찬우 씨를 오후 2시 라디오 메인 DJ로 전격 기용한 거예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 시끄럽고 에너지 넘치는 막 분장하고 소리 지르던 TV 코미디의 바이브를 그 좁고 조용한 라디오 스튜디오 안으로 냅다 끌고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이질적인 충돌이었죠. 그 이전에도 박철의 2시 탈출처럼 2시 탈출이라는 브랜드 쓰는 프로그램들이 있었고 또 컬투가 타 방송사에서 잠시 라디오 진행을 했던 적도 있었지만 사실 그렇게 큰 반향은 없었거든요. 맞아요. 평범한 시도에 그쳤었죠. 그런데 2006년 5월 1일 이현우의 뮤직 라이브 후속으로 편성된 이 새로운 2시 탈출 컬투쇼는 시작부터 질적으로 달랐던 거군요.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그들이 단지 DJ 텐션만 비정상적으로 높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라디오라는 매체의 형식 자체를 완전히 파괴해버렸다는 점입니다. 형식을 파괴했다. 네. 가장 대표적인 혁신이 바로 상시 공개방송, 그리고 보이는 라디오의 도입이었습니다. 아, 공개방송이요? 근데 예전에도 라디오 공개방송은 종종 하지 않았나요? 무슨 체육관 빌려서 가수들 부르고 하던 거? 과거에도 라디오 공개방송은 있었죠. 하지만 그건 보통 연말이나 특별한 날,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 일회성 이벤트 기획이었어요. 그런데 컬투쇼는 어떻게 했느냐? 매일매일 스튜디오에 방청객을 불렀습니다. 매일요? 네, 라디오 부스에 벽을 허물고 아예 대학로 소극장 무대처럼 만들어버린 겁니다. 저희가 확인한 방송사 자료에 따르면 평일 기준으로 그 좁은 스튜디오를 다녀간 누적 방청객 수만 무려 10만 명 이상이라고 해요. 와, 10만 명이요? 라디오 부스에 10만 명이 다녀갔다고요? 네,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거 웬만한 올림픽 주경기장 꽉 채우고도 남는 숫자잖아요. 매일 수십 명의 방청객의 눈앞에서 뿜어내는 현장의 웃음소리, 박수, 그 즉각적인 리액션이 여과 없이 전파를 탔다는 건데 와, 이건 당시로서는 진짜 그 어떤 라디오 프로그램도 감히 시도조차 못했던 엄청난 발상의 전환이네요. 그렇죠. 그 혁신의 결과는 숫자만 봐도 압도적입니다. 방송 시작한 지 단 6개월 만에 동시간대 청취율 2위를 달성해요. 6개월 만에요?
와, 라디오 청취율 조사라는 게 워낙 습관성에 강해서 원래 듣던 채널에서 다른 채널로 넘어가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단기간에 1위 차지하는 건 라디오 업계에서는 하늘의 별 따기죠. 그런데 컬투쇼는 불과 1년 만인 2007년에 당시 철옹성 같았던 타방송사 간판 프로그램들 모두 꺾고 대한민국 전체 라디오 청취율 1위 자리에 오르는 기염을 토합니다. 진짜 대단하네요. 그렇게 2007년부터 본격적인 컬투쇼 장기 집권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후 무려 11년간이나 라디오 청취율 부동의 1위를 유지하면서 감히 넘볼 수 없는 국민 라디오 반열에 오르게 되죠. 제가 이 부분 자료 보다가 소리를 질렀잖아요. 여러분, 2010년 최전성기 시절 기록한 청취율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무려 18.7%입니다. 18.7%? 네, 라디오에서 18%대라니.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수치냐면 요즘 지상파 주말 핵심 시간대 TV 예능 프로그램도 시청률 10% 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런데 라디오가 그것도 평일 오후 2시에 18%를 넘겼다는 건 그 시간대에 길거리를 걷든 택시를 타든 식당에 들어가든 온통 컬투쇼만 틀어져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거든요. 네, 매체의 한계를 그냥 산산조각 낸 겁니다. 네, 매체의 한계뿐만 아니라 청취자와의 관계성 자체를 재정의했기 때문에 가능한 수치였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 놀라운 성공을 꽉 채우고 있었던 기발한 코너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컬투 두 사람이 워낙 입담이 좋아서 성공했다라고 퉁쳐서 생각하기 쉬운데 포맷 자체가 천재적이었어요. 코너 기획력이 정말 남달랐죠. 예를 들어 컬투쇼 뼈대라고 할 수 있는 시그니처 코너 사연진품 명품 한번 볼까요? 청취자들이 보내온 생활 밀착형 에피소드나 황당한 사연들을 DJ들이 기가 막힌 성대모사랑 콩트 연기로 살려냅니다. 거기까지는 뭐 다른 방송이랑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직후에 스튜디오에 있는 방청객 그리고 청취자들이 직접 그 사연의 가치를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점수로 매깁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사연을 단순히 DJ가 읽고 끝나는 수동적인 텍스트에서 청취자가 직접 감정하고 평가하는 하나의 콘텐츠 상품으로 격상시킨 구조였죠. 아, 콘텐츠 상품이요? 네, 내 사연이 과연 얼마짜리인지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는 짜릿한 재미를 부여한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제가 진짜 천재적이라고 무릎쳤던 게 2008년에 시작된 사랑의 고스톱 코너예요. 연애나 이별 고민 사연 오면 보통 라디오에서는 아유 힘드시겠어요. 이렇게 대화해보세요. 하고 조언해주잖아요. 훈훈하게 마무리하죠, 보통. 근데 여기선 콩투로 사연 재현한 다음에 이 연애를 계속할지 말지 청취자들이 투표로 결정하게 만듭니다. 사귈 거면 고, 당장 헤어질 거면 스톱. 더 대박인 건 만약 소개된 3개의 사연이 모두 청취자 판정단으로부터 고를 받으면 3고가 돼서 사연자한테 선물 2배로 주는 거예요. 완전히 화투 게임 룰을 남의 연애사에 접목시킨 거죠. 네, 맞아요. 라디오를 듣는 매체에서 참여하는 게임으로 바꾼 완벽한 게이미피케이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2009년 도입된 틀리고 선물 받자, 기습 퀴즈, 이건 진짜 골 때립니다. 정답을 맞춰야 선물을 주는 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이건 오답을, 그것도 아주 창의적이고 배꼽 빠지게 웃긴 오답을 보내야만 선물을 줍니다. 청취자들 센스가 엄청났죠. 예를 들어 프랑스 수도는 어디일까요? 했는데 파리요 하면 탈락이에요. 청취자들이 어떻게든 기발하게 틀리려고 바게트 마을이요 아니면 내 전남친 이름이요 하면서 머리를 쥐어짜게 만든 거죠. 방금 말씀하신 그 주옥 같은 코너들 면면을 보면 아주 강력한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보입니다. 눈치채셨나요? 글쎄요. 다 웃기다. 바로 청취자를 단 1분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투표하게 하고 기발한 오답 생각하게 하고 사연에 점수 매기게 하죠. 그런데 이런 치밀하고 훌륭한 시스템이 과연 무대 위에서 마이크 잡고 있는 진행자 두 사람의 능력으로 뚝딱 만들어졌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바로 제작진의 치밀한 기획력이 든든한 뼈대 역할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 천재적인 포맷들이 전부 치밀하게 설계된 판이었다는 거군요. 무대 위에서 미친 듯이 뛰어노는 건 DJ지만 그 무대가 무너지지 않게 꽉 잡아준 설계자들이 따로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컬투쇼를 초창기 아무도 기대하지 않던 무의 상태에서 유로 창조해낸 개국공신으로 평가받는 김찬용 PD, 그리고 김주리 작가의 공을 빼놓고는 이 성공을 설명할 수 없어요. 아, 그 두 분이요?
특히 김주리 작가는 프로그램 정체성인 사연 진품 명품에 각별하고 공을 들여서 시스템을 안착시켰고요. 그 공로 인정받아서 2008년 SBS 연예대상 라디오 부문 방송작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상 받을 만하네요. 이 엄청난 기세 이어받아서 2008년 말부터 메인 PD 맡았던 은지양 PD는 또 어떨까요? 그녀는 2009년 한국 PD 대상에서 기어이 작품상까지 거머쥐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2013년까지 프로그램을 아주 탄탄하고 안정적으로 이끈 이재익 PD, 그리고 홍수정 작가 등 수많은 명품 제작진이 계속해서 투입됐어요. 완전 어벤져스네요. 시대 변화와 트렌드 맞춰서 코너를 유연하게 뗐다 붙였다 개편하면서도 프로그램 본질은 훼손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생명력을 불어넣은 거죠. 와, 그렇게 탄탄한 기획력 가진 어벤져스급 제작진이랑 천재적인 광기 가진 DJ가 만났으니 그 파급력이 작은 라디오 부스 안에만 얌전히 머물 리가 없었겠네요. 그 폭발력이 정점 찍은 게 바로 2014년이었습니다. 네, 대사건이었죠. 이건 컬투쇼 역사상, 아니 대한민국 라디오 역사상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었어요. 그해 열린 SBS 연예대상에서 컬투쇼가 무려 최우수상을 수상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라디오 부문 특별상 같은 게 아니에요. 네로라 하는 텔레비전 주말 예능 프로그램들, 수십억 제작비 들어간 TV쇼들 모두 제치고 오디오 중심 라디오 프로그램 최초로 연예대상 최우수상 차지하는 전무후무한 역사를 쓴 거죠. 이것을 더 큰 관점에서 연결해보면 컬트쇼가 단순히 재미있는 방송 프로그램 하나를 넘어서 우리 사회의 어떤 특정 시간대, 즉 오후 2시라는 시공간을 완전히 지배해버린 거대한 문화현상으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합니다. 아, 오후 2시를 지배했다. 네, 오후 2시부터 4시. 심리학적으로나 생리적으로 어떤 시간인지 잘 아실 겁니다. 직장인들에게는 점심 식사 후 쏟아지는 식곤증과 싸워야 하는 마의 시간대고요. 자영업자나 화물차, 택시 운전 종사자들에게는 가장 고되고 외로운 업무가 이어지는 시간이에요. 컬투쇼는 바로 이 사람들의 오후 일상 루틴에 카페인처럼 완벽하게 스며들었습니다. 맞아요. 이 방송이 진짜 영리한 게 뭐냐면 자신들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타겟 청취층의 삶이 어떤 모양인지를 스스로 너무 명확히 꿰뚫고 있었다는 거예요. 타겟을 정확히 알았죠. 그 끈끈한 유대감 증명하는 가슴 뭉클한 사례가 하나 있잖아요. 바로 2021년에 진행된 방송 15주년 특집 기획이었습니다. 타이틀이 오늘도 출근합니다였어요. 아, 그 특집 정말 인상 깊었어요. 남들 다 쉬는 주말이나 빨간 날 휴일에도 어김없이 출근해서 일해야 하는 주말 근무자들, 문 닫을 수 없는 자영업자들 위해 특별히 기획된 이벤트였죠. 이때 무려 150만 원 상당의 지원금이랑 각종 어마어마한 경품 쏘면서 가장 고단한 시간에 홀로 일하는 사람들 진심으로 위로하고 응원했습니다. 라디오의 본질을 보여준 거죠. 마다 묵묵히 함께 걸어주는 든든한 동반자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더불어서 컬투쇼가 지닌 또 하나의 거대한 문화적 파급력은 이른바 디지털 미디어 믹스를 가장 선구적으로 이끌어낸 사례라는 점이에요. 디지털 미디어 믹스요? 아, 뭔가 단어가 좀 학술적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옛날에 라디오 본방송 끝나면 그 진짜 배꼽 빠지게 웃긴 레전드 사연들만 딱 잘라서 인터넷 짤방이나 플래시 애니메이션으로 엄청 돌아다녔잖아요. 싸이월드나 블로그 같은 데서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정확합니다. 라디오는 원래 전파 타고 한번 흘러가 버리면 영영 사라져버리는 휘발성 매체거든요. 하지만 컬투쇼의 그 기상천외한 레전드 사연들은 달랐어요. 청취자들이 너무 웃긴 나머지 자발적으로 사연 음원 클립 따서 인터넷에 올리기 시작했죠. 사람들이 직접 퍼나는 거네요? 네. 처음에는 텍스트나 블로그 형태로 퍼져나가다가 후에는 유튜브라는 플랫폼 커지면서 거기에 온갖 귀여운 플래시 애니메이션, 감각적인 자막 입혀진 컬투쇼 레전드 모음 영상으로 끊임없이 2차, 3차 재생산됐습니다. 저 진짜 찔리네요. 유튜브에서 컬투쇼 레전드 사연 모음 검색해보신 분들, 지금 이 방송 듣는 분들 중에도 엄청 많으실 거예요. 저도 밤에 잠 안 올 때나 우울할 때 그거 틀어놓고 이불 속에서 혼자 크크대며 웃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이 2차 콘텐츠 생산은 엄청난 나비 효과를 가져왔어요. 원래 라디오 직접 듣지 않던 10대나 20대 젊은 세대, 혹은 오후 2시에 회사에 매여 있어서 도저히 라디오 들을 시간 안 나는 사람들까지 전부 컬투쇼라는 거대한 브랜드 안으로 블랙홀처럼 끌어들였습니다. 디지털 생태계를 만든 거군요. 네, 라디오 본방송의 시간적, 공간적 한계를 넘어 디지털 플랫폼과 완벽하게 공존하며 생명력 연장하는 생태계를 일찌감치 구축해낸 거죠.
하지만 아무리 전설적인 프로그램이라도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늘 꽃길만 걷고 만사형통할 수는 없는 법이잖아요. 어떤 장수 프로그램이든 반드시 겪게 되는 뼈아픈 위기 순간이 컬투쇼에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2018년 4월, 무려 12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김태균 씨랑 눈빛만 봐도 통하는 완벽한 호흡 자랑했던 공동진행자 정찬율 씨가 건강상 이유로 프로그램에서 돌연 하차하게 된 사건이죠. 정말 안타깝고도 큰 위기였죠. 컬투라는 팀의 정체성 하나로 굴러가던 쇼에서 심장 같은 핵심 축 하나가 쑥 빠져나간 겁니다. 사실 이때 방송과 안팎에서 많은 사람들이 컬투쇼도 이제 끝물이구나. 예전 같은 파괴력은 절대 안 나올 거다 하면서 심각한 위기 점쳤거든요.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듀오 진행 체제에서 그 절반의 부재, 그것도 대체 불가능한 캐릭터의 부재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죠. 하지만 놀랍게도 컬투쇼는 이 절체절명 전환점을 매우 슬기롭게 오히려 새로운 진화의 발판으로 극복해냅니다. 어떻게 빈자리를 채웠죠? 김태균 단독 DJ 체제로 국권이 중심 잡으면서 매 요일마다 혹은 코너별로 스페셜 DJ와 전혀 예상치 못한 다채로운 게스트들을 고정 투입하는 로테이션 방식을 택했어요. 매일매일 파트너가 바뀌는 거네요. 그렇죠. 오히려 이를 통해 매일 다른 케미스트리와 신선한 티키타카 만들어지면서 자칫 고인물이 될 수 있었던 프로그램에 새로운 활력 불어넣었죠. 그 결과 2020년대 중반을 넘어선 지금까지도 흔들림 없이 SBS 파워 FM 간판 프로그램 자리 당당히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지금 이 방송 들으며 고개 끄덕이고 계신 당신의 일이나 삶 혹은 비즈니스에도 분명히 적용해 볼 수 있는 컬투쇼 3대 장수 비결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연 개그맨 출신 DJ들의 독보적인 사연 소화력, 즉 압도적인 스토리텔링 능력입니다. 진짜 평범하고 자칫 지루할 수 있는 이야기도 엄청난 콩투 연기랑 순발력 넘치는 애드립으로 포장해내서 사람들 숨 넘어가게 만드는 그 능력 자체가 대체 불가능한 하나의 예술이었어요. 동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결은 청취자를 수동적인 소비자나 관찰자로 남겨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관찰자가 아니다. 상시 공개 방송과 적극적인 참여형 포맷 통해 청취자들을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 함께 쇼를 만들어가는 쇼단원이라는 아주 끈끈하고 강력한 공동체로 묶어냈어요. 내가 보내는 문자 하나, 내가 스튜디오에서 터트린 웃음소리 하나가 결국 이 거대한 쇼를 완성한다는 소속감과 효능감 부여한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앞서 강조했던 제작진의 영리한 줄타기, 바로 유연하면서도 뚝심 있는 기획력입니다. 시대요럼이랑 사람들의 웃음 코드 변화 맞춰서 요일별 코너 과감하게 개편하고 스페셜 DJ 제도 도입하면서도 사연진 풍명품처럼 프로그램 영혼 담겨 있는 굵직한 본질은 절대 버리지 않았어요. 시대에 맞춰 변화하되 본질은 변질되지 않은 거죠. 이건 진짜 어떤 브랜딩이든 새겨들어야 할 명언이네요. 요약하자면 압도적인 기량 가진 퍼포머, 충성도 높고 끈끈한 커뮤니티, 그리고 유연하고도 뚝심 있는 제작진의 기획, 이 세 가지 톱니바퀴가 완벽한 비율로 맞물려 돌아갔기에 미디어 역사상 유례찾기 힘든 20년이라는 경이로운 장기 집권이 가능했던 겁니다. 듣고 계신 당신은 어떠신가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만 개의 쇼펌 영상, 자극적인 정보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엄청난 컨텐츠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당장 스마트폰만 열어도 볼 게 넘쳐나죠. 네, 선택지가 너무 많죠. 하지만 가만히 돌이켜보면 우리가 단 몇 초 만에 스와이프해버리지 않고 진정으로 몰입하며 마음 한구석에 오래도록 온기로 남겨두는 컨텐츠는 결국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함께 웃고 공감할 수 있는 커뮤니티, 그리고 탁월한 스토리텔링 가진 컨텐츠입니다. 컬투쇼 20년 역사는 바로 이 단순하고도 절대적인 진리를 스튜디오 다녀간 10만 명 이상의 방청객과 매일 오후 2시 함께 울고 웃었던 수백만 청취자들의 압도적인 숫자로 통쾌하게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이 지점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거 컬투쇼가 이룩했던 그 눈부신 성공은 오후 2시라는 특정 시간에 수백만 사람들이 라디오라는 단일 매체통에 동시 접속해서 똑같은 사연 듣고 똑같은 타이밍에 숨 넘어가게 폭소했던 거대한 라이브 공유 경험에 그 바탕을 두고 있어요. 맞아요. 직장에서도 택시에서도 식당에서도 전 국민이 보이지 않는 선으로 하나로 연결해서 똑같은 농담에 동시에 웃음 터뜨리던, 지금 생각하면 참 마법 같고 낭만적인 순간들이었죠. 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미디어 시대는 근본적으로 지각 변동을 겪었습니다.
고도화된 AI와 촘촘한 알고리즘이 개개인의 세밀한 취향을 완벽하게 분석해서 철저하게 파편화된 맞춤형 컨텐츠만 족집게처럼 입에 떠먹여주는 시대가 됐어요. 다들 각자 스마트폰만 보잖아요. 그렇죠. 각자 자기 방 안에서 서로 다른 영상 보며 각자 웃는 시대죠. 과연 우리는 앞으로 펼쳐질 미디어 환경에서 과거 컬투쇼가 만들어냈던 것처럼 수백만 명이 한나란시에 모여 하나의 이야기에 다 같이 열광하는 전국민적 오디오 커뮤니티 현상을 다시 맞이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영원히 개인화된 알고리즘의 좁은 방 안에 갇혀 다 함께 체온 나누며 공유하던 그 거대한 웃음의 광장을 영영 역사 속으로 떠나보내게 될까요? 와, 이거 진짜 묵직하고도 가슴 한구석 찡해지는 여운 남기는 질문입니다. 지금 당신의 스마트폰 피드에는 오직 당신의 취향만을 기가 막히게 저격하는 맞춤형 쇼츠랑 알고리즘 가득하겠지만 가끔은, 아주 가끔은 누군가와 함께 같은 시간에 같은 콘텐츠 보며 박장대소하고 눈물 흘리던 그 거대한 유대감이 왈칵 그리워질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컬투쇼가 20년간 묵묵히 지켜온 그 오후 2시의 기적이 우리 삶에 남긴 의미를 오늘 하루 한 번쯤 깊이 음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늘 세상 이면을 새롭게 배우고 탐구하는 당신의 열정 진심으로 응원하면서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서 우아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층 탐구를 함께한 호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